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 8단원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8-3, 8-4 도시와 도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밀집해서 모이는 현상이 도시화고,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각각 다릅니다. 자, 도시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공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그 공업에 노동자들이 인구가 몰리게 되니까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생활 양식 자체가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도시화입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면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2, 3차 산업이 많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을 보면 도시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단원에서 봤던 것처럼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게 되죠. 자,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민의 경제 활동은 제조업의 2차 산업, 서비스업의 3차 산업 위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촌락에서는 1차 산업이었고 2, 3차 산업은 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2번이에요. 도시화의 과정. 자료 1번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표를 보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는 크게 3개의 단계로 구분해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촌락에 분포를 한다 되어 있죠. 아직 도시화가 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사에 주로 종사를 하고, 요 단계에서는 도시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도시화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 아직 도시화 수준 자체가 낮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제 도시화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도시화가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 도시화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자료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 1번에 도시화 곡선 그래프 있죠.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단계에 도시화율이 20% 정도로 가장 낮은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가속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속도가 굉장히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가속도가 작다는 것은 뭘 말한다?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뭘 의미한다? 가장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늦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두 번째 단계, 가속화 단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계죠. 자, 가속화 단계는, 자, 여기 보시면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단원에서 이촌향도 현상을 배웠었죠. 이촌향도 현상이 있으면 도시로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때 이제 기울기가 가장 최대로 경사가 급해진다, 이런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가속화 단계 말기. 자, 요게 또 어려운 파트인데요. 가속화 단계 말기에 인구가 도시에서 도시 주변으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교외화 현상인데, 가속화 단계 말기에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도시의 인구나 기능, 시설 등이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걸 보고 교외화라고 불러요. 도시의 기능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 바로 뭐라 부른다? 교외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심이던 서울의 명동, 종로, 뭐 강남 이런 데의 기능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곡선을 보시면요. 자, 가속화 단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기울기가 어떻죠? 가장 급하죠. 그래서 요거는 도시화 속도가 가장 어떻다?
도시화 속도가 가장 높은 단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가속화 단계에서는 특징이 이촌 향도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고, 자, 그리고 가속화 단계의 말기 부분, 자, 가속화 단계 말기 부분 여기죠. 자, 요 부분에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외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기출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착 단계입니다. 자, 종착 단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도시화율이 80%를 넘어서고 우리나라는 현재 90%를 넘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화율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제 올랐다. 선진국들은 도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시간이 지나자 도시가 좀 낙후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도시가 아닌 촌락으로 떠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도시화 현상은 도시에서 촌락으로 떠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지역으로 촌락으로 가기보다는 수도권 친구들은 수도권 주변에 있는 촌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거기 교외화 현상이랑 역도시화 현상은 나타나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 단계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종착 단계가 사실 도시화율은 제일 높죠. 도시화율은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어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종착 단계를 보면 다시 그래프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 옆에 도시화율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퍼센테이지는 가장 높죠. 그래서 도시화율은 가장 높다. 이것을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화 과정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착 단계가 되겠죠. 자, 왼쪽에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빠르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70, 80년대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돼 있죠. 우리나라는 70년대와 80년대 이 부분이 바로 가속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90년대가 되면서 도시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현재는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무슨 단계다? 이 부분이 종착 단계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에서 70년 사이가 이제 초기 단계로 들어가서 가속화 단계는 70에서 80년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으로 볼게요. 60년대 산업화에 따른 무슨 현상 발생?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느 도시로 갔다고 되어 있죠? 수도권, 지방 중심 도시, 공업 도시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도 지방에서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구가 조금씩 오게 됩니다. 다음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거의 종착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정도 전 세계 모델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에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화입니다. 자,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프로 출제가 되겠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선진국은 언제부터 했는가?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산업화를 했어요. 도시화가 했어. 그리고 속도는 천천히 진행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게 포인트. 옛날부터 천천히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높은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종착 단계에 있겠죠.
주로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자, 오늘날 현재는 도시화가 정체되거나 또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현재는 종착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20세기 중반, 이게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다 독립을 하잖아요. 맞죠? 독립을 하면서 급속도로 단기간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중심의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촌락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젊은 세대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릴 때 많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도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적 증가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플러스고 사망률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적게 죽으면 자연적 증가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수위도시, 자, 이게 각 나라의 수도예요. 네, 각 나라의 수도에 이제 해당하는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이 먼저 늘어났었죠. 지금도 뭐 브라질의 뭐 리우데자네이루, 뭐 아니면 브라질리아, 아니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수위 도시로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볼까요?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포인트가 뭐였죠? 도시가 만들어진 지 어떻게 되었다? 오래되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도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다. 포인트는 오래된 주택이죠. 오래된 주택 또는 오래된 도시. 요걸 기억하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때 천천히 이제 선진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역도시화로 인구가 감소,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활력이 없다. 그럼 두 번째,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이 돼 있다. 자, 도시 성장 초기에 도심에 건설된 건물들이 낡고 어떻게 됐다? 허름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도시 문제는 뭐였다? 낡은 이제 그 시설들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 준비가 안 되었다. 도시화가 될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기반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 하면 뭐 주택이 대표적이겠죠. 인구는 도시로 막 몰려오는데 주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없고 상하수도 기본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허가나 빈민촌 같은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은 또 잘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순격차도 많이 보여준다. 도시 내에서 빈부격차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열악한 생활환경, 당연하겠죠. 교통혼잡, 환경오염, 실업, 범죄 같은 치안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무허가 주택부터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인도의 뭄바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표적인 인도의 개발도상국 도시가 되겠죠. 인도의 인구가 이런 도시로 많이 몰리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는 많은 인구가 짧은 시간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주택이나 빈민촌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료 2번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나올 거예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화 그래프 모델인데 곡선이죠. 도시화 곡선. 이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빨간색이 선진국이죠. 요걸 이제 시험에서 A로 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학교에서 뭐 가나 다 형태를 낼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을 B로 내겠죠.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포인트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자, 선진국은 도시화가 시작된 게 19세기, 18세기 산업혁명 때야.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출발이 산업혁명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출발 지점 보니까
중반이죠. 1900년대 초중반이니까 무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히 출발했다. 이 급격히 이제 성장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 네. 여기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출발 지점이 다른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엄청 길죠.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고 속도가 조금 느리고 현재는 종착 단계. 자,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이 짧아요. 맞죠? 기간이 짧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장을 했고 속도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 우리가 요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진국은 현재 무슨 단계에 이르렀고 종착 단계 그리고 성장은 점진적으로 했었고 개발도상국은 도시화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가 선진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가속화 단계다.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로 아직도 성장 중에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원이었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4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은 이제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앞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문제점을 배웠었죠. 개발도상국은 급속도로 이제 빨라져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이나 빈민 시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았다라고 돼 있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도시가 될까라고 돼 있죠. 자, 도시의 생활과 삶의 질이라 돼 있는데 도시 생활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한번 보면 되겠죠. 도시는 생산, 소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편의시설이 풍부하죠. 우리 대도시에 가면 정말 생활시설이 너무 좋아서 풍부한 좋은 시설이 많죠. 그 다음에 인구 밀집,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시에 살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에 매연도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 삶의 질은 어떤 요소인가? 삶의 질은 생활이 만족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라서 당연히 객관적인 경제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한 주관적인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조건, 돈이죠, 돈. 네, 이거는 객관적이죠. 돈 많고 적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개인의 행복감과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주관적 개념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꼭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도시는 경제적 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시장이나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환경오염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번 도시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도시 문제와 해결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문제에서는 가장 부족한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가 있고, 요게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죠. 집값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결 방안은 나라에서 좀 저렴한 주택, 좀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을 많이 해줘서 이 공급을 많이 해주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낡은 지역의 도시. 자, 이게 대표적으로 선진국의 오래된 도시, 선진국 노후주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재개발을 하면 되겠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새롭게 도시 구조를 짜서 짓는 거죠. 이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부르는데 우리 중학교 용어에서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화되고 오래된 불량한 주택을 어떻게 하는 거다? 새로운 시설물로 뭐 해주는 거다?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집값도 다시 오르고 막 그러겠죠. 자, 그 다음은 교통 문제입니다. 자, 교통 문제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혼잡, 교통사고 증가.
자, 그러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 같은 것을 부과한다. 도시에 뭐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퇴근할 때 차가 많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혼잡 통행료를 부과해서 돈 내고 들어와라 이거죠. 돈을 안 내면 못 들어오게 하면, 그렇게 하면 차량이 좀 적어질 겁니다. 맞죠? 그게 혼잡 통행료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특정 혼잡 지역에다가 일정한 유료 요금을 부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혼잡 통행료 부과도 있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등의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환경오염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대기, 물, 토양 오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는 게 문제인데, 이것도 정화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도시에 정화시설 확충 정책이 있고,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뒤에서 예시로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울산 태화강 우리 예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제, 쓰레기 분리배출 또는 쓰레기 종량제 배출하게 되면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태하천이라 하면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에 만드는 생태보건 하천이에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다가 친환경으로 뭐 건물을 걸을 수 있게 그런 길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바로 생태하천이 되겠죠. 최대한 이제 훼손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미로 따지면 구미시, 그다음 주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중앙정부도 같이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미 1이니까 구미에서 해결하라 그게 아니고 정부나 지역 주민의 참여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단원입니다. 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여러 예가 있어요. 그 예를 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살기 좋은 도시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요거는 어려워요. 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보고 뭐라 부를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경제 활동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인구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정 규모의 인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이 쾌적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환경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도시로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음 세 번째,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좋은 곳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여러 가지 교육, 의료, 보건, 문화, 행정 서비스 등이 잘 갖추어진 곳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왼쪽에 오스트리아의 빈이 있습니다. 빈은 이제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 이 독일 옆에 있죠. 네, 유럽이고 역사 유적지가 엄청 많고 공원에 도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서울에도 서울 그 시청 앞에 광장도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오스트리아의 빈, 대표적인 도시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스위스의 취리, 그 다음에 밴쿠버,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도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환경 우선 정책,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도시로도 유명하다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만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시험 많이 출제가 되는 곳이니까 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경기도 과천은 우리나라의 행정도시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자료 1번. 자, 앞에서 봤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울산광역시였죠. 울산광역시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예요. 우리나라의 중화공업도시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겠죠. 이촌 향도 현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태화강에 폐수와 쓰레기가 엄청 늘어나서 태화강에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시에서 노력을 하고 시민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과 함께 여러 노력을 했죠. 하수 처리 시설, 낡은 하수관 정비, 시민들 감시해서 지금은 태화강이 다시 급수가 좋은 수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십리대 숲길이라고 해서 대나무 밭도 많이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순천만, 전라남도 순천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앞장 세우는 국가 정원이죠. 순천만 정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정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여기서 많이 하죠.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의 가치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생태 자원인 순천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울산하고 순천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지도로 보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순천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면 되니까 울산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울산, 밑에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내주고 위치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단원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뒤에 문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